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공예박물관 최경숙 학예연구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서명문 태극기 제작 행사와 연계하여 독립을 외친 공예가 정인호와 장선희를 주제로 특별 강연 및 기념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강연회와 기념 행사를 통해 공예인이자 독립운동가로서 조국의 독립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신 두 분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서명문 태극기 제작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지사의 공예활동과 독립운동에 대한 강연을 듣겠습니다. 강연은 서울공예박물관 관장이신 김수정 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입니다. 말총공예를 현대화한 정인호 선생님을 한번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선생님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한 편도 논문이 발표된 적이 없어서 주로 이제 제가 직접 사료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이 제가 여기 앞에 제시되듯이 한국 근대의 진정한 우오모 유니버살의 정인호 이제 이런 이름을 제가 이제 이렇게 붙였는데요. 특정한 한 분야를 이렇게 천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분야를 넘나들면서 여러 학문을 넘나들면서 다방면에 걸쳐서 정말 그 업적을 내신 이런 분들을
우리는 만능인, 그러니까 우오모 유니버살레라고 이제 부릅니다. 세계사적으로 근대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어찌 보면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우리는 이렇게 만능인들을 굉장히 이제 꼽고 했었는데, 우리 근대사에서 과연 그런 분이 있는가라고 누군가가 정말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단 한 분만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인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이제 정인호, 한국 근대의 진정한 우오모 유니버살의 정인호 이렇게 붙였습니다. 2022년 저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장 핫한 공예상으로 꼽히는 롤베제단 공예상이 심사와 또 전시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공예박물관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약 3,000명, 전 세계 약 3,000명의 작가들이 이 상에 응모를 하고, 이 중에서 이제 30분이 결선 작가로 뽑힌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 한 분이 이제 수상자로 이렇게 해서 뽑혔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20대의 아주 젊은 말총공예가 우리 정다혜 작가의 이제 성실의 시간이라는 요 작품이 수상작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이제 어떤 토기를 모티프로 하면서 전통 공예 쪽에서만 머물러 있던 이런 말총을 가지고 굉장히 현대적인 이런 기형의 작품을 제작한 것이 심사위원들로부터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작가의 수상 소식이 국내외에 정말 언론에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 작가는 이 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작가의 이제 수상 소식을 바로 요 앞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이 정다혜 작가의 수상 자체는 굉장히 축하할 일이기도 한데, 또 실제로 축하를 또 했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팠어요. 왜 그랬냐면 정인호 선생님께서 어찌 보면 이렇게 19세기 말에 태어나시지 않고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면 요즘 정말 요즘 세대 그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로 전 세계를 씹어 먹었을 것이다. 이제 이럴 정도로 굉장히 탁월하게 활동하신 분이셨는데, 어, 굉장히 이제 묻혀버리고 이런 젊은 작가들만이 이제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가슴 아팠던 그런 좀 기억이 있습니다. 정일호 선생님은 1869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뛰어들기 고러한 그 직전 시대에 이제 태어나셨고, 1945년 1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기 정말 7개월 전에 광복도 보지 못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의 첫 출발은 대한제국 그 관료였습니다. 대한제국 관료 말이 그렇지 오늘날로 따지면 공무원이셨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시대적인 변화에 저항하고 또 뭐 무사안일하고 또 주관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로 굉장히 이제 매도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정인호 선생님은 절대 이제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인호 선생님은 계속해서 시대의 변화에 이렇게 변화를 어찌 보면 이끌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근대 교육자이자 출판인으로서 이제 그 40대에 이제 활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40대에서 70대까지 그 정말 시대를 앞서가면서 우리 말총공예를 현대화하는 그런 이제 공예 작가이자 디자이너이자 발명가 또 사업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뒤에서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독립운동까지 하시면서 약 5년간의 그런 옥고까지 실 정도로 굉장히 우리 시대 지금 말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어찌 보면 의식 있는 신지식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왜 만능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지
아마 요런 내용들만 보셔도 이제 짐작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료들을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만능인 정인호 선생님의 삶의 궤적을 한번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선생님이 이제 국가기록물들 속에서 첫 등장하는 것은 1897년 그러니까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명성황후 국장을 치를 때입니다. 이때는 구급 관료로,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말단 관료로서 참여하셨던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그 명성황후는 사실 시신이 없이 장례를 치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있다라고 치고 한 그 대여를 이제 이렇게 밑에 까는 욕석을 관리하는 어떤 집사로서 활동하면서 명성황후 국장에 참여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굉장히 잘 소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품에서 육품으로 이렇게 이제 승품이 되고요. 그래서 육품인 청도 군수를 1898년부터 이제 99년까지 했다라고 저는 썼는데 명확하게 청도 군수를 언제 그만두셨는지 국가 기록물들 속에는 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 기간 동안에는 청도 군수로서 활동하셨고 그리고 1902년도에 가면은 이렇게 대한제국 관보에서 이제 육품에서 정삼품으로 또 승품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고속적인 승진을 이제 거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관료로서도 그리고 어떤 뭐 비리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연루됐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이렇게 승진한 것들을 보면 정인호 선생님 굉장히 관료로서도 유능하셨던 것으로 좀 추정은 됩니다. 그리고 1902년에서 1906년 요 사이 기간은 기록물들에서는 좀 공백기로 나타나는데 얼마 전 제가 유족분들을 만났을 때에 이제 요 기간 안에 흥인학교를 동대문 밖에 또 설립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동시에 이때 당시 러시아에 반대함으로써 어떤 일로 감옥에 갇혔고 탈옥을 해서 상해로 건너가 가지고 중소학교 그러니까 당시 중서대학이라고 하는데 대학을 다니셨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하십니다. 중서대학은 제가 상해에 중서대학이 있나 한번 좀 찾아봤는데 그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미국에 있는 학교를 이제 안내를 해주는 것으로 보아서 상해에서 학교를 다니셨다기보다는 뭔가 해외로 건너가셔서 공부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면은 번역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에서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근대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온 뒤인 아마 1906년 이제 교육의 확대를 건의하는 건의서를 이제 의정부에 제출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불행히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의정부에서 전 군수 이제 정인호가 교육 확대를 건의했으니 학부에서 이거를 검토해라라고 해가지고 문서를 넘기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물들 속에 이제 나타납니다. 드디어 이제 막 다양한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때로 이제 한번 건너가 보겠는데요. 1908년에 당시 경성에서는 가장 큰 출판사이면서 서점이면서 또 여러 잡화를 판매하기도 하게 되는 옥호 서림을 오늘날 충무로 지역에 정인호 선생님이 이제 설립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대한제국의 근대화 그리고 자주 독립을 이제 염원하면서 각종의 정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책들을 본인이 직접 저술하기도 하고 또 번역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출판하고 판매하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1909년도에 이제 학부에서 국가가 편찬하는 교과서를 발매 허가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맨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1916년 조선 총독부 관보에 교과형 도서를 이제 발매하는 것을 허가 취소하겠다. 자, 그러니까 국권을 상실한 이후에는 이제 정인호 선생님이
발매하는 책들이 일본의 어떤 질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하는 도서로 어찌 보면 여겨져서 이제 이거를 발매 허가 취소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왜 허가 취소했는지를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앞쪽에 보면은 국가 사상학 또 헌법 요의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유럽과 일본의 헌법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제도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이 책자인데요. 이것들을 보면 이제 스위스의 이제 헌법학자 브룬칠리라고 하는 책을 이 사람이 지은 국가학이라고 하는 책을 본인이 이제 번역을 하고 단순히 번역해서 소개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자기의 의견까지를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 책을 내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거의 2개월 뒤에는 일본의 헌법을 조문별로 전부 해석한 책들을 일본의 이제 헌법학자가 낸 책인데요. 그 책을 본인 역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브룬칠리의 책하고 비교해서 이제 일본의 헌법 제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책들 맨 앞에는 이제 역자 서문이 실려 있는데 정인호 선생님 내가 왜 이 책을 내는지 요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대한제국이 정말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가 되기를 그리고 국민들은 행복하고 자유로운 어떤 국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러려면 헌법이라든지 제도 자체가 잘 어찌 보면 만들어져야 되고 도입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 서문 속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본인이 직접 번역하고 출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8년 이 7월 달에 또 2개월 뒤죠. 한글을 자모부터 시작해서 단어 그리고 문장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게 하는 학습서를 또한 이렇게 편찬해 내십니다. 보면은 그림들이 실려 있어 가지고 아주 쉽게 이런 걸 대조해 가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좀 이제 헌법에 대한 책 쓰시고 또 뭐 한글 쓰신 분하고는 좀 또 굉장히 좀 다르게 이게 식물학, 동물학 뭐 이런 책까지도 전부 이제 번역해 가지고 출간해 내시고 그 식물이나 동물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예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책을 출판해 내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한강 우리가 지금도 이제 건너 다니잖아요. 한강에 지금 이렇게 보면 1900년도에 철교가 가설이 되고 이렇게 이제 기차가 다니게 되는데 요런 최근의 어떤 대한제국의 상황까지 지리적인 변화까지를 이제 책에 실어서 지리지 책도 냅니다. 그리고 지리지 책만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도 참 획기적일 것 같은데 18살에 당시 배지학당 영어 중학교 학생인 정은모 학생이 내가 침대에 누워서도 우리나라 13도를 다 구경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관광책자를 냅니다. 그게 대한 13도 유람이라고 하는 책자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당시로서는 명소라고 알려져 있는 장소들을 막 소개하는데 이 책들을 또한 정인호 선생님이 옥호서림에서 편찬해 가지고 이렇게 발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이제 역사책이 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맨 마지막으로 편찬해내는 책이 대한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1908년에는 이제 목판본으로 출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911년에는 이제 어찌 보면 증부판을 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필사해서 이렇게 책을 만드시는데 보면은 이제 당군 조선부터 시작해 가지고 1907년에 이제 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해서 고종 황제가 퇴위하는 요 시점까지를 다 아울러서 이렇게 해서 필사해서 책을 내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고종 황제 여기 뭐 순조 황제도 보이고 뭐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직접 그 정인호 선생님이 이제 그리셨던 거죠. 그리고 제가 책들을 한번 쭉 봤더니 굉장히 당시로서는 이제 어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든지
하는 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이제 그분들의 어떤 모습들을 알기 쉽게 그림까지 그려 가지고 예 소개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렇게 많은 책들을 이렇게 해서 인제 본인이 직접 저술하기도 하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인제 교과서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예 판매도 하고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책을 저술하고 번역하고 또 이렇게 출판을 거의 한 4년 동안 막 집중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잠도 안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또 어느 틈에 말총공예를 또 이렇게 막 현대화시키는 이런 작업까지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보면 1903 년부터 해 가지고 돌아가시기 거의 진짜 직전까지 말총공예를 가지고 이렇게 직접 제작도 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또 뭐 그냥 발명한 뒤에 끝난 게 아니라 또 이거를 막 또 사업적으로도 활용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이 인제 청도 군수일 때 친구로부터 어찌 보면 좀 재미 삼아서 말총 만드는 것을 배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인제 1900 년에 우리 단발령이 두 번째 이게 그 두 번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1895 년에 한 번, 이제 1900 년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단발령 이후에 조선인들이 인제 삭발을 그래도 이제 많이 하고 그러면서 과거 이렇게 말총으로 요 그 맨 위에 요 사진들 보시면은 이 간 만들고 인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보다는 인제 새로운 서양 모자를 제작해서 이거를 좀 판매하면 '굉장히 유망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3 년도부터는 말총, 뭐 솥털 뭐 이런 걸 가지고 모자를 막 만들기 시작하세요. 그 모자를 만드는 데서 이제 자신감을 얻으셔 가지고 모자만 만든 게 아니라 말총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만드십니다. 뭐 시계끈, 뭐 목도리, 또 핸드백, 쿠션 뭐 이 아래쪽에 요 사진을 보면 요게 인제 정인호 선생님이 만든 핸드백인데 요즘 기준에서 봐도 굉장히 진짜 세련되게 잘 만드신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요런 것들을 선생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드십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어디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아주 선구적으로 만드시고요. 그냥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까지도 하셔 가지고 당시 인제 대한제국에 1908년 되면 이제 특허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어 조선인으로서는 최초로 예 특허까지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일 이제 병합이 이루어진 뒤에도 역시나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또 특허를 받으시고 그래서 뭐 확인되는 특허만 굉장히 여러 건입니다. 뒤에서 이제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가로서 내지는 어떤 인제 뭔가 그런 면모만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니라 이분이 인제 당시로 오늘날로 따지면 국전이라고 하죠. 국가에서 정말 공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람회 이제 여기에 막 도전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예술가로서의 어떤 꿈을 이 미술 전람회 도전을 통해서 인제 실현하시는데 이제 1934 년에 인제 입선한 이후로 10 번 정도 입선과 인제 특선을 이렇게 해서 하십니다. 특선만 해서 총 4 회를 하세요. 특선에서 특선도 한 번 하시기도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리고 특선 한 번 하면 당시에 굉장히 막 대서특필하던 고런 때인데 이분은 4 번이나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60대 말 70대 초에 70 대에 인제 이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요즘에 70대 되면은 '자기 활동을 이제는 정리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이분은 새롭게 도전하셔서 미술가로도 이제 인정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909 년도 이제 대한매일신보예요. 여기에 보면 이 옥허 아까 이제 옥호서림이라는 그 정인호 선생님이 이렇게 인제 설립한 여기에서 인제 그 말총으로 만든 이런 모자를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모자들. 이 남자 모자도 있고 또 여성 모자도 있고 인제 이러는데 상표까지 다 이렇게 미리 영어가 들어간 상표까지 다 만드셔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광고를 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뒤 그 2개월 뒤에 또 광고를 또 내시는데 여기 보면은 모자 종류가 인제 또 새로운 것이 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모자를 또 만드신 거죠. 그 모자만 만든 게 아니라 이쪽에 보면 막 토시 같은 것도 만드시고 목도리 같은 것도 또 이렇게 말총으로 만드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도입이 되면 이걸 믿겠어요? 잘 안 믿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총으로 하게 되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그리고 관리도 엄청 쉽다 하면서 여기 남자분이 뭐 하고 계세요? 말총을 물에다가 씻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로 씻어서 비누로 이렇게 솔로 사사사삭 문지르면은 정말 오염도 잘 빠지고 해서 오래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어 여러 사람들을 이제 그 말총 어찌 보면 공예품의 세계로 이렇게 끌어들이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도 조선인으로서는 최초로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렇게 지금 관보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한국통관부 관보거든요. 요 관보에 보면 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다 누군 거 알 수 있습니까? 다 일본인이에요. 그죠? 여기에 유일하게 자 정인호라고 해 가지고 133호 이 총모자를 이렇게 해서 특허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제 조선인 최초의 특허를 받은 요런 인제 이걸 확인시켜 주는 이제 관보의 기사이고요. 그리고 또 인제 여기 보면은 역시나 인제 고 2개월 정도 뒤에 또 역시 또 특허를 또 받습니다. 말총 카라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인제 그 2개를 받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표도 아까 인제 그 신문에 올라가 있는 거 보셨죠? 그런데 그 상표도 이렇게 상표 등록해 가지고 472번 해 가지고 상표 등록까지 이렇게 다 받으십니다. 정인호 선생님 요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요건 인제 일제 강점기로 들어와서 1910 년도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말총 토수부터 해서 담뱃갑, 등걸이, 말총 모자 요렇게 해 가지고 쭉 연달아서 그냥 이렇게 또 특허를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고 29 년에도 인제 말총 팔뚝시계 끈을 가지고 요렇게 해서 특허를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인제 29년 이렇게 하면은 인제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인호 선생님이 옥고를 5년 동안 치고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의지로 인제 이렇게 개발해서 본인이 이제 특허까지 이렇게 취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것이 그 당시 인제 동아일보 신문에 아주 그 우리 인제 발명 조선 이걸 이제 조명하는 그 기사 속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제 어 36 년도 동아일보를 보면 이분이 인제 이렇게 굉장히 활동하셨다. 요렇게 인제 최초의 특허를 받으신 분이다. 인제 요런 내용들이 이미 인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단순히 그냥 신재료로 막 신상품 이렇게 개발하는 것에 몰두해 계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보면 요 기사를 보면은 이제 1938년 인제 기사인데 이분이 핸드백을 새로 만드세요. 그런데 어떤 핸드백을 만드냐 하면 요 우측에 보면은 요런 막 도면 보이시죠? 요렇게. 근데 요 핸드백 안쪽에다가 요렇게 발열이 될 수 있게 하는 재료를 안에다 넣고 요 위쪽에 요렇게 핸드백 위에 보면은 이렇게 잠그게끔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 전기 조명을 달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추운 겨울날 아주 어두컴컴한 이런 길을 갈 때에 따뜻하게 그리고 앞을 불 밝히면서 갈 수 있게 핸드백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0대 노인이 당시에 지금 정말 고리타분한 어찌 보면 정말 양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실 텐데 요 시대에 이렇게 여성들을 뭔가 고려하면서 이렇게 세심한 이런 핸드백을 만드실 수 있었다.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배려 또 정말 이걸 그 여성에 대한 당시로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여성들에 대해서 배려하면서 이러한 그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한 것을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냥 그 고안만 하시고 막 특허 받고 그냥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또 외국으로까지 막 수출을 하셨습니다. 1909년도에 이렇게 그 신문 기사들 이렇게 보면은 막 시애틀 박람회에 인제 이렇게 출품하셔 가지고요. 2,000점 정도가 되는 이런 말총 모자들을 가지고 가서 인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제 물론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1915년에 보면 이 파나마 파시픽 국제 박람회, 여기에 인제 그 정인호의 인제 이러한 모자들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제 31년도 이렇게 요 아래쪽에 보면은 당시 이제 조선일보가 물산장려 운동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나 이제 참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27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들의 좀 그 자립을 위해서 이제 밤 죽기 운동, 뭐 관풍 대회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이제 정인호 선생님의 공장에서 이제 부인용 핸드백이라든지 이제 시계 같은 걸 한 따스를 전부 기증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로서도 활발했고, 또 사회적인 사회 사업으로도 충분히 이분 활동하셨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상품들을 보셨는데, 그러면 작가로서 과연 이제 이분은 어떤 도대체 작품을 만들었을까? 그 작품은 이제 조선미술 전람회에 아까 입선하고 특선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 작품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총을 직조기로 이게 직조를 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직접 이렇게 떠가면서 문양을 만들어 가지고 요러한 방석도 만드시고, 요러한 파우치, 오늘날로 파우치는 요즘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일제강점기 때 벌써 이렇게 말총으로 예쁜 파우치를 또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파우치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거울이 보이시죠? 여성들이 거울 쉽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용모를 좀 챙길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이렇게 만드셔서, 요때 이제 핸드백을 본격적으로 이제 만드시는데, 보면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이제 요런 건 말총을 이렇게 직조해 가지고 직조기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문양을 낸 거고, 요거는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니팅을 한, 정말 이렇게 한 작품인데 아주 섬세하고, 아까 제가 로에베즈단 공예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그 작가의 작품하고 비교해도 정말 더 떨어지지 않는, 더 어찌 보면 더 섬세한 이런 솜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8년에 이제 가면은 이렇게 특선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방석에 이제 윗면으로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요즘에 손님 접대하면 이렇게 밖으로 국구로 놓는 이렇게 플레이트들을 이렇게 이제 많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미 이분은 그걸 벌써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특선을 차지하시고, 이제 요렇게 특선 보면은 한 대회에 하나만 낸 게 아닌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핸드백도 2개씩이나 막 이렇게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저희 서울공예박물관하고도 정말 근접한 인사동 그 여관방에서 이것들을 전부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1세에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특선하는 정말 신기록을 세우시는데, 71세에 특선하시는 분은 국전에서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무후무한 이러한 사실은 우리 미술사에서, 우리 공예사에서 기록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요즘 봐도 특이한데 얼마나 그 시대에 특이하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각 신문사에서 이분 가가지고 인터뷰하려고 하시는데, 여관에 없으셔 가지고 옆 사람들의 이제 증언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신문에다가 실으세요. 여기 보면 여관 뿌이 이야기, 얼마나 웃겨요. 진짜 여관 뿌이, 여관에서 유숙하면서 하는 이 남자분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시 신문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하시고요. 또 이제 40년에 가면 또 특선을 또 하세요. 그런데 보면 여기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제 모자 위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이게 향기 나는 꽃이었나 봐요. 향기 나는 꽃을 만드셔 가지고 이것을 모자에다가 이제 꽂아 가지고 이걸 계속 향기가 이거 쓴 사람한테 향기가 나게끔 향수 안 뿌려도 뭐 이제 모자만 쓰면 하도록 이러한 모자를 만드셔 가지고 역시나 특선을 받으십니다. 그 경성일보에도 이렇게 돼서 특필이 되고 이 경성일보 내용에도 아주 정말 그 일본에서는 나오지도 않는 이러한 그 이제 말총으로 이러한 정말 정말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고 앞으로 시장성이 크다. 뭐 이런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을 맡았던 다카무라 도요치카 이분도 이제 일본의 목칠공예가 신데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심사평에서 정인호 씨의 이런 그 말총 모자는 기술적으로 아주 진보했고 그리고 쓰임에 있어서 신경질을 개척했다. 이제 이렇게 평하는 그런 내용들이 역시 나와 있는데 이때는 또 아까 인사동에 있는 여관방에서 그대로 머무시지 못하고 이제 아현동 여관방으로 또 이제 딴 데로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정인호 선생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옆 사람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늙은 몸이면서도 장래의 살 길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금화산 밑에 고요한 셋방 속에서 가난한 살림을 하여가며 오직 말총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43년에도 여전히 또 특선을 또 하십니다. 그런데 43년 요 기사에는 이제 정인호 선생님을 직접 이제 진짜 드디어 기자가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만나서. 그래서 이 정인호 선생님이 자기가 정말 어떤 곳에 발을 딛고 무슨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 말총공예를 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당시에 아까 이제 단발령으로 정말 말총으로 이제 간 만들던 분들이 거의 약 3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이분들이 다 실직 상태였는데 이 말총공예가 이제 본인이 이제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만약에 발전하게 된다면 그 실직 상태에 있는 3만 명의 이 분들이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제 기업적으로 좀 더 발전시켜 보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어서 해외로도 적극 진출하고 싶으시다. 그리고 본인은 말총 공예를 그러니까 현대화시켜서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큰 세 가지의 포부들을 이제 기자들한테 밝히십니다. 근데 이때 연세가 몇 세다? 76세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시기에는 이미 좀 굉장히 연세가 좀 드셨을 때라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44년에 이제 이렇게 특선을 하게 되면 이제 무감사 입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심사 안 받고도 그냥 바로 입선이 되는 그런 경우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정인호 선생님은 이제 그 말총공예를 이제 그만 어찌 보면 이제 두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까 정말 근대적인 출판 이런 일도 하시고 또 교육도 하시고 또 우리 이제 말총공예가로서도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이제 독립운동까지 이분은 하십니다. 50대신데 우리가 이제 3.1 아까 장선희 선생님도 3.1 독립운동 때도 참여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제 어찌 보면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 운동하시잖아요. 이분 역시도 구국단을 조직하셔가지고 단장으로서 굉장히 이제 임시정부 이런 조직들을 국내에다가 좀 확장시키려고 노력하시고 국내에 있는 부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조금 반강제적으로 이 자금 내라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시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게 밀고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한 20분 정도가 같이 활동하던 20분 정도가 다 같이 어찌 보면 타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한꺼번에 이렇게 정말 붙잡히십니다. 그래서 대령 7호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해서 복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이제 50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옥고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셔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총공예에 대한 그런 희망들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 기사들의 당시 모습도 나와 이제 그 구국단 활동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등경찰 보고서 속에서도 인제 이 정인호 선생님의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에 있는 불량한 분자들하고 내통해서 분자금을 모집해 가지고 기타 행동을 하려고 한 불량단을 적발해서 그 불량 선인이라고 해서 일본의 질서에, 사회 질서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다 일본 사람들이 불량 선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적발해서 뭐 수개 이하, 그러니까 정인호 선생님 이하 20명을 검거 치조한 후에 형사 소추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보고서 속에 다 들어있을 만큼 활동하신 게 굉장히 컸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 3.1 독립운동 하고 나서 보면 그 손병희 선생님도 한 2년여 복역하시고, 또 한용운 선생님도 3년여 복역하시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근데 이분은 5년이나 복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정인호 선생님의 이런 활동이 그들의 질서에 굉장히 당시로서 정말 어지럽힐 수 있는 그 자기들에게 위협되는 그런 존재로서 인식했다라는 것을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시고 정말 독립도 못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을 감으셨는데 77년에 건국 포장을 받으셨고, 90년에 건국 군장 애국장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 이렇게 좀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서훈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그동안 이제 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계에서 한 활동까지를 정말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분한테 정말 뭘 많이 못 해주지 않았나, 정말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저희 서울공예박물관에서는 아까 정말 그림 속에 그 사진 속에서만 등장했던, 근데 아직까지도 등장하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꾸준히 저희가 정인호 선생님의 작품, 또 물론 장선인 선생님의 작품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면 저희가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정인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술적으로 그동안 좀 주목받지 못했는데 계속 좀 자료들을 수집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조명하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정인호, 제가 요즘 AI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정인호 선생님이 지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식민지 조선에서 말총공예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정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예술감 수성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시대적 한계로 못다 이룬 제 꿈을 이제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 주십시오. 세계를 앞서서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인호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이런 말을 좀 당부해 주실 것 같아서 저희 아주 미천한 AI 기술로 좀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